예, 안녕하세요. 다국대교회 김강민입니다. 예, 오늘 2강에 대한 갈등에 대한 설명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갈등의 이해, 기본적인 이해죠. 저번 시간에 갈등에 대한 기본적인 측면을 배웠는데 이어서 오늘은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중요한 내용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갈등의 기본적인 이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은 저번 시간에 1차 시에 갈등에 대한 용어를 배우셨어요. 근데 그러면 갈등을 우리가 관리하자, 또 갈등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점들이 많았는데, 그러면 갈등에 대한 기준, 해결 기준? 이건 뭘까라는 부분들이죠. 여러분, 갈등했을 때 그 해결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논란이 많아요. 사실 어디서부터 갈등이야? 이것도 되게 논란이 많고요. 민원부터 공공 갈등은 어디서부터 민원이고 어디서부터 공공 갈등이야? 여기에 대한 논란도 되게 많죠. 그리고 거기서 더 논란을 일으키는 게 뭐냐면 갈등 해결에 대한 기준이에요. 갈등 해결에 대한 기준이죠. 자, 여러분, 갈등을 해결했다라는 기준은 여러분 심리적인 만족감입니다. 심리적인 만족감. 예를 들어서 자, 사과가 하나 있어요. 사과가 하나 있는데 애들이 셋이 있어요. 셋이 있는데 이것을 애들이 다 먹고 싶어 해. 그래서 야, 이거 싸우면 갈등, 즉 싸움이 갈등이죠.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똑같이 나눠야겠다. 그래서 정말 오차도 없이 똑같이 나눴어요. 세 개로. 그래서 아이들한테 줬어요. 자, 그럼 여러분, 갈등이 해결됐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 욕구가 틀려요. 즉 심리적인 만족감에 대한 수준이 틀립니다. 어떤 아이는 한 개를 다 먹고 싶었어. 어떤 아이는 반만 먹고도 돼. 어떤 아이는 그냥 한 입만 먹었어도 됐어요. 이러한 사람들의 욕구가 충족이 돼야 갈등이 해결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다 줬어도, 이러한 자원들을 다 줬어도 만족하지 못하면 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조금만 줬어. 조금만 줬는데 만족해. 그럼 갈등이 해결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번 시간에 배운 이해관계를 알아야겠죠. 즉 내가 일방적으로 사과를 세 개를 똑같이 나눠줘서 해결하면 갈등이 해결되겠지라는 일방적인 생각보다는 이 사과를 먹고 싶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 먹고 싶은지에 대한 욕구를 알아야겠죠. 거기에 더 다양하게 얘기하자면 어떤 아이는 사과보다는 오렌지가 먹고 싶을 수도 있고 멜론이 먹고 싶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해결 기준은 심리적인 만족감이라는 것을 판단하셔야 돼요. 이 공공 갈등에서는 더 어렵죠. 공공 갈등의 다수의 사람들이 공공재를 가지고선 내가 어떻게 만족감을 가질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거든요. 근데 스스로도 여기에 대한 선택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사과라는 하나의 우리가 일상생활에처럼 작은 것이 아니라 공공재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의 만족감을 선택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이제 공공 갈등의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시스템과 심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자 갈등하면은 이 시스템과 심리 중에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어떤 게 생각이 날까요? 당연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하면 심리가 생각이 나겠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갈등 해결에는 심리적인 만족감이 요구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러한 심리적인 만족감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갈등이 해결됐다, 안 해결됐다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갈등하면은 사실 시스템보다는 심리라는 부분들이 더 이게 생각나게 됩니다. 그리고 심리라는 부분이 더 중요하고요. 여러분 개인 갈등이 발생했어요. 개인 갈등 중에 여러분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부부 갈등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부부 싸움이 이제 자주 발생하고 저도 부부 싸움을 자주 종종 하는데 이 부부 싸움이 발생했을 때 부부 싸움에 대한 해결을 여러분 시스템에 의해서 규정에 매뉴얼에 의해서 해결하나요? 아니죠. 심리적인 해결 기제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왔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화를 많이 낸 것 같아. 또는 집사람이 친척과 얘기를 하다가 오해를 해서 이것이 오랜 시간 숙성이 돼서 오늘같이 오해를 한 것 같아 등등의 개인적인 심리적 해결 기제 방식을 중심으로 갈등 해결에 접근해요. 근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이 확대돼요. 부부싸움이 남편을 저주하는 회원 수가 늘어나고 SNS 이런 글들이 많아지고 남편 와이프를 저주하는 모임 회원 수가 수백만 명이 돼요. 그러면 이제 가정의 근간이 흔들리면 어디가 흔들릴까요? 당연히 국가가 흔들리겠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사실은 하지만 이렇게 국가가 개인의 부부 갈등이 문제가 돼서 국가의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개입할까요? 당연히
정부가 개입하겠죠. 정부가 심리적 해결 기제 방식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빠르게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공공 갈등에서는요, 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공공 갈등이 어렵다라는 거죠. 어렵다라는 부분들. 그것만 있나요? 여러분, 할 게 되게 많아요. 또 대화의 기술도 배우셔야 돼요. 대화의 기술. 어떻게 보면 정확히 하면 인터뷰의 기술이죠. 인터뷰 기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경청의 기술도 배우셔야 돼요. 왜? 듣는 거. 여러분, 잘 들어주기만 해도 갈등이 해결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죠? 야, 잘 들어만 줘도 갈등이 해결돼. 그게 왜냐면 본인이 경청의 기술이 있어요. 인지적 반응, 내용적 반응, 뭐 감정적 반응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인지적 반응은 상대방한테 야, 나 당신 얘기를 되게 잘 재밌게 듣고 있어 라고 해서 상대방이 신나게 얘기하게끔 하는 거예요. 자신의 비밀 얘기, 즉 욕구를 파헤치려면 당연히 본인이 신나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왜 예능에서 예능 프로그램 보면 나 할 때 리액션 좀 잘해줘 막 그렇게 막 장난들 하잖아요. 그 리액션이 내가 무슨 행동을 했을 때 재미없는데 재미있는 척 해달라는 게 아니라 리액션을 해주면 내가 또 나의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 힘이 돋아서. 그래서 나의 예능적인 품을 더 품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어떠한 욕구를 더 상승시키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지적 반응처럼 경청의 기술을 활용하면 상대방이 더 신나서 얘기하고 또 본인 입으로 얘기하면서 또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스스로 얘기하면서 내 상황이 정리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경청의 기술도 필요하죠. 게다가 또 표정 관리도 하셔야 돼요. 표정 관리와 또 감정도 다스려 주셔야 돼요. 또 첫인상도 관리해 주셔야 되는 부분. 또 가장 중요하죠.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협상도 배우셔야 돼요. 협상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협상하면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협상을 많이 하세요? 일상생활 우리가 협상을 할 때 물건 살 때 많이 협상하시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노트북을 사러 갑니다. 노트북을 사러 가는데 노트북을 고가죠. 근데 온라인에서 사기에는 너무 조금 고가격이다 보니까 부담스러워. 실제 매장 가서 좀 사고 싶어요. 그리고 고가다 보니까 실제 이제 모델도 좀 보고 좀 한번 활용해 보면서 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매장에 갑니다. 근데 온라인만큼 싸게 사고 싶어요. 그래서 매장에 가요. 온라인 가격을 딱 확인하고 그래서 가서 역시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5만 원 이상 깎아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서 어렵게 점원한테 5만 원만 깎아주시면 안 돼 해서 깎았어요. 5만 원. 근데 기분이 찝찝해요.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신가요? 아마 있으실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언제 그럴까요? 너무 쉽게 깎아줬을 때. 왜 그러잖아요. 5만 원만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하는데 기다림도 없이 그냥 예 그러세요. 하면 어떤 기분 드세요? 10만 원 깎을 거야. 15만 원 깎을 거야.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이러한 게 뭐냐면 이게 유보 가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보 가격. 즉 상대방이 얼마나 물러날 수 있느냐는 거죠. 만약에 상대방이 한 20만 원을 깎아줄 걸 알았어요. 내가.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까지 밀어붙이겠어요? 양심껏 19만 5천 원까지 밀어붙이겠죠. 거기까지 밀어붙이죠. 이러한 유보 가격이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유보 가격이 상대방한테면요, 나한테도 있어요. 얼마나 지불할 의사가 있느냐. 나와 상대방의 유보 가격 안에서 뭐가 형성돼요? 합의 가능 영역이 형성이 됩니다. 이 조종자는요, 이 유보 가격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촉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조종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에서 협상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상대방의 유보 가격은 알고 나의 유보 가격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더 협상이 유리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런 협상은 안 되죠, 우리한테는. 우리는 어떤 협상? 윈윈 협상. 즉, 나의 유보 가격도 보여주고 상대방의 유보 가격도 다 보여줘서 어떠한 형성이 우리한테 다 공동으로 이익이 될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또 협상도 배우셔야 돼요. 그것만 있나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정보에 대한 불신이 좀 높습니다. 게다가 공공 갈등은요, 이해관계자가 되게 많아요. 또 이해관계자의 이해 관심사가 또 다양해요. 그 수준도 다 틀려요. 이러한 부분들. 또 그 사람들의 환경도 다 달라요. 이러한 부분이 또 이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미진하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인식도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 갈등을 해결하기가 더더욱 어렵죠. 하지만 우리는 공공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부분들이죠. 공공 갈등이라는 것이 어려운 점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해관계자의 부분들이 다수의 이해관계자 있고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또 다 나눠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또 환경도 다 틀린 부분인데 이것이 사례별로 보면은 다 하나하나 다 쪼개서 살펴봐야겠죠. 여러 가지 환경 차이를. 근데 우리가 그렇게는 못 보고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우리가 이해관계자를 구분했을 때 공공 갈등에서는요, 주민과 기존 단체라는 개념으로 분리를 할 수 있어요. 주민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제 공공 갈등에 개입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독자적으로 자체적으로 회견하는 거고요. 기존 단체는 사회의 어떠한
단체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건데 주민이 이제 주도가 됐을 경우에는요 공공 갈등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행위를 하다가 임시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임시위원회가 뭐냐면 갈등이 발생했을 때 거기 안에 개입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만든 단체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뉴스 같은 데서 무슨 반대 투쟁위원회, 무슨 대책위원회, 무슨 추진위원회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이 임시위원회예요. 갈등이 해결되면 임시위원회는 없어집니다. 근데 이 갈등 안에만 개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보니까 갈등에 되게 깊숙하게 개입을 해요. 이 성격이. 그리고 조직력도 처음엔 약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강해져요. 구심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 단체들이에요. 기존 단체는 갈등에 개입하려고 만든 단체들이 아니라 이미 사회의 다른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 또는 뭐 향후에 동호회도 포함되고 시민단체도 포함되겠죠. 이익단체들도 포함되고요. 이러한 단체들이 기존 단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단체들은 갈등에 개입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활동을 하면서 사회의 네트워크를 다 형성하고 있어요. 또 활동도 되게 많이 하고 있어. 그리고 서로 간의 영향력도 되게 세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개입하면 되게 갈등에 대한 강도를 세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죠. 자, 이러한 대상자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느냐면 여러 가지 환경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으로는 도시화 수준에 대한 차이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도시화 수준이 높을수록 어디가 더 누가 더 많겠어요? 주민들도 많겠지만 기존 단체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도시화 수준이 높을수록 기존 단체들이 많겠죠. 당연히. 그리고 도시화 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당연히 기존 단체가 적겠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화 수준이 높은 지역은 기존 단체의 활동이 더 많아요. 그래서 기존 단체들이 갈등을 시작을 해서 기존 단체들이 연합을 통해서 주민한테 정보를 줍니다. 그럼 주민이 뒤늦게 임시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지만 역시나 이 전체적인 주도권은 기존 단체가 이제 주도권을 잡게 되죠. 그래서 언론이 갈등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언론은요 이런 기존 단체들이 발표하는 여러 가지 기자회견이나 성명서를 조리 있게 다 정리해서 보내주는 역할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 언론에 대한 역할과 기존 단체의 역할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연계해서. 그래서 언론이 이 갈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언론 자체보다는 이러한 기존 단체들하고 연계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도시화 수준이 나올수록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냐? 기존 단체가 없으니까 당연히 주민이 하겠죠. 주민이 하는데 이 주민은 이제 임시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맨 처음에는 아무래도 주민은 조직력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감정 제어를 못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로는 부천시 화장장과 하남시 화장장이 동시에 발생했어요. 여러분 경기도 부천시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하남시 아실 거예요. 하남이 지금은 되게 많이 발전했는데 과거에는 발전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부천과 하남시가 동시에 갈등이 발생하는데 부천은 도시화 수준이 높다 보니까 기존 단체가 주도로 했고요. 하남시는 도시화 수준이 낮다 보니까 주민이 주도로 하면서 같은 시간대에 갈등에 대한 주도권을 다르게 흘러가는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에 대한 어떠한 상황에 대한 구조, 그 다음에 기존 단체의 지역사회에 대한 분포도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해서 갈등을 관리해야 될 환경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 갈등의 요소들과 이러한 관리 또는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최근에는 어떻게 갈등에 대한 양상이 흘러가고 있냐면 가치적인 갈등이 증가하고 있어요. 가치적인 갈등이 과거에는 많았어요. 근데 1990년대부터 95년대까지만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없다가 갑자기 최근에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가치는 환경도 포함되지만 정치적인 이념적 가치가 늘어나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갈등이 아닌데 타 갈등이 이해관계자들이 들어와서 이 갈등에 개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여기에 주도를 하고 있는 갈등의 이해관심사에 같이 동조를 해주다가 나갈 때는 자신들의 쟁점을 던져놓고 나가요. 그러면 더 커지겠죠, 그 판이. 그러면서 이제 이념화로 변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외부 이해관계자가 늘어나고요. 또 지역구 외 국회의원도 개입하게 되고 또 연예인도 개입합니다. 여러분들 연예인도 활동을 하게 되는 즉 이 해당과 상관없는 제3자들이 자꾸만 개입하면서 가치적인 갈등으로 이제 구분이 되고 이러한 일반 갈등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자꾸만 가치라는 부분이 포함되면서 이념화되는 그러한 양상이 확대되고 있죠. 이념화 갈등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일반 갈등으로 끝나야 될 것들이 이념화로 변한다는 것이 문제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이것들이 막아야겠죠. 하나하나 이런 막아야겠고 또 하나 주민과 원주민이 그렇다 보니까 분류가 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제 원래 살던 주민들이
원하는 욕구가 틀리고 또 이주해서 살고 오시는 분들이 또 원하는 욕구가 틀리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되게 공기 좋은 지역이어서 이주민들이 막 살고 있어요. 근데 원주민들은 이 지역 사회가 발전했으면 좋겠어. 개발을 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주민이 했던 사람들은 공기가 좋고 조용해서 왔는데 왜 개발을 하냐라는 이러한 어떠한 원주민과 주민의 이동 원래 원주민과의 싸움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제3자 예를 들면 어떠한 가치적으로 이제 역할을 하는 단체들이 이 지역사회에 와서 활동을 하면서 주민등록 주소지를 글로 옮겨요. 시민단체들도 이런 역할을 하죠. 옮기면서 난 여기 주민이야 하면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주민과 주민이 분류돼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의 또 트렌드를 보면 시위 집회에 대한 경향도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일시적으로 거리에서 이제 빨간 조끼 입고서 이제 으쌰으쌰 했지만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은 거점 기지화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한 군데서 뭐 딱 기지화가 돼서 거기서 이제 갈등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살을 붙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을 붙이게 되면 갈등이 더 증가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집단은 계속 거기에 뼈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구심점이 계속되고 다른 전체가 또 들어왔다 나가고 다른 전체가 또 들어왔다 나가면서 이 갈등이 상징적 요소로 활용되는 거점 기지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 단체들 안에서는 또 활동을 하면서 상징적인 요소가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주 해군기지 같은 구럼비라는 바위의 환경에 대한 상징, 또 리본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활용됐죠. 안타까운 노란 리본도 있지만 진주 의료원 사태의 검은 리본도 또 여러분 대표적으로 촛불이라는 상징도 있죠. 이러한 상징적인 요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닌데 이 상징 요소들이 이 요소들이 활용되면서 이념화로 전환된다는 것이 좀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갈등들은요 대중화 경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옛날에는 시위 및 집회로 으쌰으쌰 하는 모습으로 부정적으로 보였지만 지금은 공연하나 봐. 여기서 무슨 공연을 하니 공연이 있나 봐. 근데 실제로 앉으면 진짜 공연을 해요. 공연을 하면서 가수들도 나와요. 그것이 바로 이제 시위 및 집회로 모습이 변하고 있죠. 물론 그거로 다 변한다는 거 아니고 이러한 다양성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축제, 뭐 올레, 뭐 걷기 대회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갈등 요소로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말씀을 드리죠. 자, 오늘 이 갈등에 대한 해결 기준과 또 이제 공공 갈등을 중심으로 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다음에는 이제 현황에 대한 공공 갈등에 대한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